외워 빨리. 진양초소부터 시작.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다음에 언모리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다음에 발림, 불림, 안일이, 창 이런 용어들 뜻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번 봅니다. 첫 부분에서는 안일이를 활용하여 장면을 전환시켜야겠다 할 적에 첫 부분에 가달락에 보면은 지금 서술형으로 돼 있죠. 서술형으로. 이게 이렇게 그 판소리 대본에서 서술형으로 돼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판소리 그 가수들이 안일이 즉 대사를 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때야 어서 또 근호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는 부분이야. 다음에 2번 창을 할 때에는 인물에 적합한 목소리를 내야겠어. 그렇지요. 저도 언제입니까? 그게 대학 1학년 때인가? 여름방학 때 우리나라 여자 명창 중에 한 분인 신영희 씨라고 키 조그만하고 옛날 여러분들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그 개그 콘서트에서 스리랑 부부 나왔을 때 기억 안 나죠? 그때 이제 거기서 잠시 이제 같이 찬조 출연했던 그 명창이 있는데 그분을 불러다가 학교에서 이제 뭐 민요를 좀 배운다고 그래서 그분이 첫날 그 춘향전 중에 옥중가라고 그 춘향 이렇게 모든 그 판소리들은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옥중가 대목을 직접 학생들한테 해주시는데 내용은 뻔히 다 알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금방 그렇게 그 몰입이 되더라고요. 또 그 옥중에서 춘향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부르는 대목인데 아유 또 금방 또 눈물도 흘려가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소리와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비교할 만한 게 서양에서는 오페라지. 근데 서양의 오페라는 여기 다 있지요. 여기 다 있죠. 근데 우리 판소리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에 맞는 목소리로, 그 분위기로, 그래서 남자 역할을 할 적에는 여성이 판소리를 하더라도 좀 그 남성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고, 여자 역할을 할 적에는 좀 여성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판소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소리 가수들이 굉장히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3번 마패나 칼집 등을 준비했다가 소품으로 써야겠어. 굳이 판소리는 소품이 필요 없어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페라나 뭐 연극이나 또는 뮤지컬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좀 사실성 있게 연주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소품이 필요했지만 판소리 같은 경우는 기껏 소품이라고 준비해 갖고 온다는 게 달랑 부채 하나. 뭐 그 정도죠. 그 정도. 다음에 4번 이 장면에서는 주로 자진몰이나 휘몰이 정도의 빠른 장단이 암행어사 출도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다음에 굉장히 뭐랄까요 좀 그 급격하고 그런 장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장단을 써야 되겠죠. 5번 부채를 들고 육모방치처럼 육모방치 또는 육모방망이라고 그러는데 육모방망이가 뭐냐면 6 육각형으로 이렇게 모가 나 있는 방망인데 이 육모방망이는 옛날에 그 지방의 군사들이나 저 아전들이 들고 다녔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봉 같은 이제 그런 방망이를 말합니다. 휘둘러 때리는 발림, 발림 또는 발림이란 말을 너름새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발림은 뭐라고? 발림, 너름새가 뭐라고? 제스처, 제스처. 불림은 뭐라고? 무용. 판소리 가수가 가끔씩 춤을 추어. 그래서 판소리 가수는 노래도 잘해야 되겠지만 무용도 좀 잘 해야 되는. 다음에 6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 가. 자 가봅시다. 이때 어서 또 군호할 때 군호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일, 군사들에게 신호를 주는 일을 이제 군호라고 그래. 군호. 서리 보고 눈을 주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역졸 불러. 이때 이제 서리는 지방 관청의 낮은 벼슬아치
흔히 지방간청의 낮은 벼슬아치를 이르는 우리 고유어로 구실아치라는 말이 있어. 구실아치. 적어놓고 요것도 단어 알아두세요. 구실아치. 네, 구실아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에 역졸 그러면은 이제 그 지방 관하에 속해 있는 군사들 중에 가장 낮은 군사들, 사병들을 말하는 거죠. 지방 사병들.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 서리 역졸 고동보소, 외올 망건, 망건은 남자들이 여우에 쓰던 거. 다음에 공단세기, 새 평립, 평립도 이제 관이에요, 관. 눌러 쓰고. 평립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홍길동이 썼던 모자 있죠? 그런 모자가 평립이에요. 석자 간발 새 집신에 한삼 고의 산뜻 입고 육모 방치 높이 끈을 손목에 걸어쥐고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의 뜻을 다 알고 지나갈 필요는 없어. 시험 볼 적에. 그냥 지나가면 돼요. 뭐 한삼은 한삼 못이라고 그래가지고 못이 옷을 말하는 거고 고의는 위에 입는 고의는 내가 알기로는 그 밑에 바지를 말하는 것 같아. 바지. 산뜻 입고 육모 방치 높이끈을 손목에 걸어쥐고 할 적에 높이끈 그러면 그 육모 방맹이에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 끈이. 그래가지고 그 끈에다 손을 집어넣고 그 끈을 이제 손목에 걸어요. 빠지지 말라고. 왜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등산할 때 쓰는 스틱에 줄이 있지요. 그 줄에 우리 손을 이렇게 집어넣지요. 빠지지 말라고 이제 그런 끈을 높이끈이라고 그래. 남원읍이 우군우군 청파역졸 거동보소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득들어 암행어사 출도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지요. 1번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인물이 나왔어야 말이지. 구체적으로 인물이 안 나왔잖아 지금. 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도 안 나왔지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걸 비장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음에 비장감은 얘기했지. 슬플 삐자 장엄할 장자. 슬프지만 우리 쉽게 말하면 뽀대가 있는 거, 멋있는 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때 그 장면, 그게 가장 비장감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다음에 사투리 없어요. 가달락에는 지금. 다음에 5번 국면의 반전을 통해 여기서 이제 암행어사 출도야 해서 이제 국면이 확실히 반전이 되죠. 극적인 긴장감과 흥미를 높이고 있다. 다음에 67번 나와 다 부분 이제 암행어사 출도야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잡아들이는 그런 부분인데 1번 희화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을 풍자하고 있다. 흔히 우리 판소리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 바로 희화화. 희화화는 그 대상을 좀 코미디컬하게 희극적으로 연출을 해서 그 대상을 풍자할 때 쓰는 방법을 희화화라고 합니다. 희화화. 다음에 판소리를 부를 때는 빠른 장단, 여기는 자진몰이나 휘몰이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다음에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 여기 보면은 출도야, 공용들라, 공용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다달락에도 보면은 용수 쓰고 소반 쓰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지요. 말을. 그래서 되고 다음에 그 리듬감을 형성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수사법상 반복법이에요. 문학이든 음악이든. 다음에 4번 위험에 처한 인물들이 태도에서 비장감이야. 희화. 그러니까 1번이 답 아니면 4번이 답이야.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때 이순신 장군이 모습이 웃겼어요? 만약 그걸 웃기게 표현한다면 희화. 다음에 5번 구체적인 사실 묘사를 생략함으로써 역동성을 여기 나달락과 다달락은 대체적으로 보여주기 방식을 써서 묘사를 하려면 똑같은 보여주기인데도 묘사를 하려면은 서술체로 돼 있어야 돼. 서술체. 괜찮아. 늦을 수 있지 뭐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한번 늦어봐야지. 제가 대학에 강의를 가면 그 얘기를 꼭 합니다. 한 학기에 2번 결석하는 건 봐주겠다. 3번 결석하면 F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무슨 개근상 줘요? 가끔씩은
저 땡땡이도 치고 그게 대학의 재미 아니야. 자, 다음에 그래서 묘사를 하는데 묘사는 서술체로 돼 있어. 서술체로 돼 있다고 다 그게 말하기 기법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서술체로 돼 있지만 묘사 부분은 보여주기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넘어갑니다. 68번, 67번은 정답 4번이 되겠죠. 비장감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67번은 1번의 희화화 요 단어하고 4번의 비장감 요 단어 갖고 찾으면 돼. 그 춘향전에서 비장미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 옥중과라고 그래가지고 그 춘향이 암행어사 출도 전날 밤에 내가 얘기했었지요. 그 월매하고 이도령이 그 춘향이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춘향이가 유언을 해요. 그때 유언할 때 이제 그 유언하는 내용이 판소리에서는 그 판소리 가수가 창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때 그 내용이 굉장히 비장감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8번 나달락과 다달락 나달락과 다달락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해서 이제 나달락과 다달락에서 주로 쓰는 수사법 또는 수사 기교가 뭘까? 언어유희. 언어유희. 그러니까 저 고대 소설이나 또는 판소리 대본에서 그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언어유희야. 그래서 1번 성대모사 없고 2번 황당한 논리로 개변을 정답 4번 언어의 다의성을 활용한 말장난 같은 행동이지. 언어의 다의성을 하여튼 언어하고 다음에 말장난 요게 나오면 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바로 언어유희. 그러니까 68번 문제는 꼭 춘향전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 희극적인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을 묘사하는 모든 고대 소설에는 거의 적용이 되는 답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고대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69번 나달락에 안 하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할 적에 누가 시켰어 이거? 공방 누가 시켰어? 변사또가. 나는 공방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변사또가 어거지로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변명을 하는 거고 다음에 변사또를 향해서 변사또를 어떻게 보면 꾸짖는 그런 장면이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 힐책. 힐책. 잘못을 따져서 나무란다 이런 뜻인데 힐책은 누굴 향한 힐책? 변사또를 향한 힐책. 다음에 참담함은 누굴 향한 거? 자기 자신을 향한 거. 다음에 70번 나의 밑줄 친 초목금순들 아니 떨랴와 같은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것도 고대 소설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작가적 개입 따라합니다. 서술자적 개입 또는 작가적 논평, 서술자적 논평 이런 말로 쓰는데 1920년대 초반까지는 현대소설에서도 가끔씩 나타나긴 해요, 이게. 이런 방법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작가적 논평, 요거는 고대소설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 고대소설의 표현 방식상의 특징 하면은 작가적 논평, 다음에 언어유희,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자, 1번 봅니다. 길동이 재배 하직하고 문을 나섬에 운산이 첩첩하여 지형 없이 행하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할 적에 누가 말했냐? 누구 생각이냐?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야? 서술자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적 개입 또는 서술자적 논평으로 보면 되죠. 다음에 2번 어찌 털어 부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나도 어쩐 회계인지 알 수가 없지 할 적에 나도 어쩐 회계인지 알 수가 없지. 이것도 나가 서술자예요, 결국엔. 3번 정씨 부인, 등장인물이 나오지 정씨 부인이라고. 이 말 듣고 떴다 절컥 주저앉으니 허둥지둥 오더니만은 아이고 이거이 웬일이냐. 에이 천하 무상한 사람아 그리 말라 일렀더니 생죽음이 웬일이냐. 이 말 한 사람이 누구요? 정씨 부인이요. 그러니까 이건 서술자가 개입한 건 아니죠.
4번 무수히 통곡타가 다시금 일어나서 바람 맞은 사람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치마폭을 무릅쓰고 앞니를 아드득 물고 애고 나중내 소리하고 물에 풍 빠졌다 하되 여기 그리하여서야 효녀 죽음 될 수 있나 효녀 죽음이 될 수 없다라고 누가 말한 거요? 서술자가 말한 거죠. 다음에 춘향이 하는 말이 오늘 저녁 님 오시니 나는 아니 죽네 좋을시고 어사 또 할 말 없어 듣기만 하는구나. 다른 가객 몽중가는 옥중에서 어사 보고 수다를 떤다는데 여기 이 사설 짓는 이가 누구요? 작가죠. 이 사설할 때 사설은 이야기란 뜻이야.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이야기. 그래서 이 사설, 이 이야기를 짓는 이가 바로 작가죠. 작가. 서술자. 신행길을 차렸으니 좌상처분 어떠한지. 그러니까 고대 소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현대 소설은 작가와 서술자가 딱 구분이 돼 버려요. 근데 고대 쪽으로 올라가면 작가하고 서술자가 계속 가까워져. 나중에 보면은 작가하고 서술자가 일치를 해 버려. 그러니까 작가와 서술자가 분리되는 것도 현대에 와서 분리가 됩니다. 자, 다음에 박지원의 허생, 내가 항상 강조하죠. 제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안 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하세요. 눈도 오는데, 가셔가지고, 제 블로그에서 박지원 이름을 써, 거기 검색창에다가 쳐. 그리고 검색 눌러. 그럼 박지원 작품이 한 12개인가가 쭉 떠요. 그거를 한 방에 정리를 해. 할 때, 한꺼번에. 그러니까 먼 작품 따로 허생전 따로 양반전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박지원 작품 전체를 한번 쭉 다 하는 길에 이렇게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외우라고는 안 해. 그냥 읽어. 거기 블로그에는 작품 내용도 있고 작품 설명도 있으니까 그러면 박지원 작품이 이런 작품이구나 하는 그런 특징을 본인이 알게 돼. 그래야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특히 박지원 작품은 작년 15개, 15개 정도 봤지, 16개 정도 봤나? 군무원까지 하면은, 저 뭐야? 천정이 뜯어져서 그렇구나. 난 천정이 뭐가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 직렬에서 작년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박지원 작품만 7개 직렬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때 박지원의 대표작 허생전, 다음에 양반전, 또 뭐가 있죠? 광문자전, 또 뭐가 있죠? 호질, 등등. 하여튼간 이 박지원 작품은 언제든 실학자 박지원, 정약용과 관련된 글, 이런 글들은 우리 공시에 정말 계속해서 꾸준히 자주 나옵니다.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고등학교 때 배워보셨겠지만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조선 후기에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병폐, 모순점들을 비판한 이것도 역시 현대소설로 본다면 사실주의 소설이야.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주로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적인 난맥, 우리 조선, 그 당시 조선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좀 피폐해졌는지, 또는 그때 경제 구조가 얼마만큼 빈약한지, 이런 거를 좀 풍자하는, 그래서 이제 글만 읽던 허생이 3년 내내 이제 3년 동안 내가 글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과거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이제 약속을 하고 글을 읽다가 그 부인이 옆에서 이제 바가지를 긁죠. 그러면서 부인이 요 한마디가 허생의 자존심을 건드려 놔서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오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허생이 화가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 당시 서울 종로에서 가장 부자인 변 씨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변 씨에게 10만 양을 구던가? 하여튼간 꽤 큰 돈을 꿔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그냥 꿔달라.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변 씨, 이 부자도 그냥 줬어. 그래서 변 씨 자손들이 그걸 보고 변 씨에게 아니 도대체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고 그 10만 양을 꿔주냐 그랬더니 변 씨 이 사람도 보니까 대인이야. 다른 사람들은 돈을 끌어왔을 때 굉장히 막 변명을 하고 뭐 핑계를 대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데 이 허생이란 사람은
당당하지 않냐. 그것만 봐도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인품을 알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만 양을 가지고 허생은 뭘 합니까? 매점매석을 하죠. 매점매석. 뭐 말총도 막 구입하고 해가지고 매점매석을 해서 그거를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결국에는 변산 쪽에 가가지고 이상 국가를 하나 건설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 변 씨에게 돈을 그 이상으로 갚고 이제 그걸 본 변 씨가 이 그 허생이라는 사람이 이인 그러니까 범인, 이인 그러죠. 범인은 평범한 사람, 이인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임을 직감을 하고 당시에 이제 실존 인물이었던 이완대장. 이완대장은 어영대장이에요. 어영대장은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 그 당시 정치적인 어떤 실권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완대장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이완대장에게 이 허생을 추천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인재가 있으니까 좀 써먹으라고 국가에서. 그래서 이완 대장과 변 씨가 밤늦게 허생의 집을 찾아갔는데 허생이 오영 대장이면 뭐 서열 한 5위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이거든. 국가 권력에서 들어오라 앉으라 말도 없이 바깥에다 세워놓고 몇 시간을 기다리게 했어. 그리고 결국 들어왔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들어줄 수 있냐 없냐. 까놓고 그냥 다짜고짜로 반말부터 해. 이완 대장에게. 그 당시 이완 대장은 어떤 분이었냐면 조선 제1검. 이 뭐예요? 조선에서 칼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칼만 쥐어주면 이완은 죽질 않아.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청나라와 교류할 것을.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인조 때 그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인조가 그 겪었던 치욕 때문에 우리 조선의 사대주의, 소위 말해서 모하 사상은 중국을 섬기는 사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의 한족을 섬기는 사상이야. 근데 청나라는 거란족이야, 여진족이야, 그쪽 아니야, 오랑캐들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얻어 터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청나라를 숭배하는 척 하지만 실은 멸망한 명나라 왕족을 우리 조선에 몰래 데려다가 살게 해줬어. 꽤 대접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비들이 그 명나라 후손들과 결탁을 해서 언젠가는 다시 한족인 중화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허생이 몇 가지 삼책이라고 삼책. 그 세 가지 방책을 이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변명으로 들어주지를 못해요. 그때 이제 허생이 이완에게 너 같은 놈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요 꼴이다. 큰 소리 쳐놓고 그 다음 날 이제 이완이 다시 한번 그 허생을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사라지고 없더라, 허생이. 하긴 나 같아도 사라지죠. 그 이완이 칼 차고 들어오면은 버티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 허생전하고 양반전 이런 작품들은 꼭 한번 그 내용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허생전 같은 경우는 한번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껏해야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요 부분, 우리 이제 지문 부분은 후반부, 정치에 관한 얘기. 그래서 그 3책이 나오는 부분이야. 변 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병자호란 때 얘기죠.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라고 변 씨가 이제 허생에게 이제 파묻혀 은둔지사로 지내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하자라고 하니까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할 적에 기억에서 문제가 나가고 있죠. 72번. 다음 중 가의 밑줄친 기억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을 적에 지금 밑줄친 부분만 읽었잖아. 그러지 말고 밑줄친 부분이 있는 대화문을 전체를 다 읽던가 밑줄친 부분이 있는 단락을 다 읽던가 다 읽어봐야 문제를 확실히 풀 수가 있어요. 우선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정도면 이 사람 배짱이 엄청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외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겠죠. 그죠?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고 배잔방이로 늙어 죽다에 밑줄 쳐놓고 여기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 좀 찾아봐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포의한사 따라합니다. 포의한사 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그게 포자가 배포자예요. 그래서 배 잔방이 배에 옷을 걸치고 한사 뭡니까? 추위를 겪으면서 벼슬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음에 반개 유형원, 이 유형원이 어떻게 보면 실학의 거두지요. 처음 시작을 했던 분이죠. 반개거사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지금의 권력자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요 앞에서 이제 장사를 해봤거든. 요 앞에서. 내가 번 돈이 좋기 구왕이 머리를 살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돌아온 것은 이제 그 변산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오키나와 쪽으로 추정이 되어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지금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본의 그 또 남쪽이죠. 그쪽에다 이제 이상국을 건설해 놓고 그 남은 돈을 그 이상국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이 돈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그 좀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서 바다 한가운데 돈을 다 버려버렸어요. 싹 다. 그러니까 변 씨한테 줄 돈만 빼놓고는 자기 쓸 돈도, 자기 와이프한테 갖다 줄 돈도 안 챙기고 다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허생전에서 나타나는 이 박지원의 경제관은 참 특이한 게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도 있고 부정적인 관점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돈을 따르는 관점이 아니라 돈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경제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오히려 국가를 더 망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쓸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고 변 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할 적에 여기 예를 들어서 조성기 유형원 이런 예가 나왔지요. 1번 72번에 가까운 것은 사마천은 궁형이 쓰라린 치욕을 감내하기 위해 사기의 지필에 몰두했다. 뭔가 했잖아 이 사람은 그래도. 다음에 2번 공명은 제갈공명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에 남양에서 밭을 갈며 소일 이게 답이에요. 소일. 그냥 시간만 보낸다는 뜻이죠. 소일. 이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제갈공명도 있고 다음에 또 중국 역사에 보면은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나갔다 하는 강태공도 있고, 그죠? 후일에 이제 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한신 역시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로, 누굽니까? 초나라 항우 부대에 있다가, 그러다가, 돌아와서 유방 부대로 다시 돌아오는, 이거 초한지에 나오는 인물이네. 삼국지가 아니라. 그래서 한신은 초나라에 있을 때, 한신을 좀 약을 골리는 그런 사람들 가랑이 밑을 기어 들어간 걸로 유명한 그런 고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한신은 큰 뜻을 품고서도 거리 불량배 다리 사이를 기어가며 그 모욕을 견디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소일 이게 답이라고. 시간만 보냈다 이런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여기서. 후한 때 고봉은 만사를 잊고 시골집에서 책을 읽어 후에 큰 유학자가 되면 안 돼. 이 내용이 나오면 안 돼. 물론 공병도 큰 일을 했지요. 근데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이 진술에서, 이 문장에서. 다음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뭐야?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주를 숨기고 그냥 시간만 보냈다. 요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문장 안에. 그게 강조가 돼야 된다고. 주나라 재상 증산보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아 몸에 욕됨이 없음을 실천하였다니. 그러면 문제는 뭐요? 나아가기도 했네. 그죠? 물러나기만 한 게 아니라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서 했으니까 나아가기도 했네. 어디로 나갔어? 벼슬길로. 그죠? 자, 다음에 나 달락봅니다. 나는 원래 제2라는 것을 모른다. 즉 차선책은 소용없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이때 이 대장이 바로 이완 어영대장이죠.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모두 내어 종실은 왕족이죠. 왕족.
그 왕족의 딸들을 대부분 공주들이네, 공주들, 옹주. 모두 내어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누구에게? 우리나라에 피난 와 있는 명나라 후손들에게. 훈척 권기, 예, 훈척 권기, 즉 왕족, 훈척은 왕족을 말해. 또는 그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 훈척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권기, 예, 권력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명나라 자손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섬기고 있느냐.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에 섬기려면. 근데 섬기는 신용만 지금 하고 있다.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 대장은 다 어렵다고 그래요.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거꾸로 됐어 지금. 그죠? 이완 대장이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그러고 허생은 계속 반말하고 있고,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는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정부가 갑자기 이때 만주정부는 청나라를 의미하죠. 이게 중국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중국의 첫 왕조와 마지막 왕조가 한족이 아니에요. 그 중간 이제 주나라부터 이제 한족이야. 주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에 청나라 앞에 명나라까지가 한족이야. 근데 주나라 앞에 은나라하고 다음에 맨 마지막 청나라는 한족이 또 아니야. 그것도 중국의 참 재밌는 역사예요.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긴 이유는 병자호란 때 얻어 터져가지고 섬긴 거지, 그지?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누구한테? 청나라에게.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 때 당나라 빈공과라고 하는 과거가 있었어. 당나라에. 이 빈공과는 외국인을 위한 이제 그 시험 제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치원과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중국에서 많이 공부를 많이 했었죠. 벼슬도 했었고,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요게 이제 그 박지원이 북학파라는 게 이제 요 문장에 나타나죠. 북학파는 중농주의야, 중상주의야. 중상주의 쪽으로 가고 있죠. 중상, 상업을 중히 여기는 주의. 중농, 농업을 중히 여기는 주의. 반개거사 유영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중농 쪽에 가깝고, 박지원은 중상 쪽에 가깝고, 다음에 박지원과 동문수학을 했던 또 유명한 실학자가 있지요. 박제가. 같은 서당 출신이야, 얘네들 둘이. 되게 친해. 그래서 박제가의 글도 자주 나와요. 자, 다음에,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그 실학자의 면모가 나타나지요.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떼놈의 옷을 입혀서 떼놈은 바로 청나라를 낮추어서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중국을 우리가 떼놈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의 복색을 보면은 변발이라고 그래가지고 황비용 딱 그 모습이에요.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곤과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 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죠.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허생의 주장, 즉 박지원의 주장이죠.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울. 근데 실은 이 허생을 통해서 박지원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허생은 명나라가 다시 재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박지원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현재 천하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는 청나라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힘이 있는 나라와 교류를 자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누가? 우리나라가. 못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니은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어렵습니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니은 73번 문제. 다에 밑줄 친 니은에 함축된 이 대장의 심리나 태도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3번이죠. 거기 사대부들이 모두 그러니까 이완 대장은 동조는 해. 그저 허생의 의견에 이완 대장은 그래도 동조는 해줘. 그리고 옳다라고 인정을 해줘. 하지만 문제는 뭐야? 그걸 사대부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왜냐면 이완 대장은 무인이에요. 문인이에요. 양반이라는 게 무반과 문반 두 개를 합해서 양반이죠. 실제 지금은 반대야.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는요, 이 무반, 즉, 무관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았어. 왜? 무관들은 대부분 다 국경 지방에 위치가 근무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국경에서 외국인들을 만날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국제정세에 관한 한 문관들보다는 무관이 훨씬 더 좀 빠른 그런 능력을 갖고, 지금은 군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자, 다음에 라달락.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예, 중국 한족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오랑캐야. 어차피 똑같은 오랑캐 아니냐? 걔네들 청나라나 우리나 똑같은 오랑캐야.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명나라 회복을 별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도 허생이 원하는 바가 아니야. 차라리 우리는 과거를 그냥 깨끗하게 명나라 잊고 청나라 교류하면서 부국 강병하는 그런 좀 실제적인 그런 국가 정책을 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왜냐면 박지원도 결국은 유학을 공부한 선비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 한족을 비방하진 못하겠지요.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여기 요 부분부터 의복은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 예, 이게 상주. 상복이죠, 상복. 상주가 입는 옷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상투. 그래서 총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요, 뜻이 장가간 사람이었었어요. 한자로 다할 총자 뿔각자. 그게 뿔이 났다는 뜻이야. 상투를 틀면 이렇게 뿔이 나잖아.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일제시대 초기까지는 1920~30년대까지는 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가를 간 사람을 뜻하는 말을 썼는데 그 이후에 몰라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장가를 안 간 사람으로 뜻이 바뀌었지, 지금은.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는 일본 외놈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청나라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나 일본 그 외놈들은 머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세웠지 남자들이.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요 문장이 또 중요한 문장이죠. 그래놓고 이제 예를 듭니다. 번옥이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룡화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떼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면 사대부라고 한다면 뭐든 해야 된다. 뭐든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안 된다. 뭐든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는.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그 당시 우리나라의 옷이 바지도 그렇고 위에 상의도 그렇고 좀 이렇게 넓은 게 많지요. 이게 움직이기에 굉장히 불편했지요.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해야 했는데 너는 한 가지도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삼책을 알려줬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찌르려 했다. 칼은 이완 대장이 갖고 온 칼 빼놓고는 없었을 거예요. 이 대장은 놀라서 그거 갖고 놀래겠습니까?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대요.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누가 이 대장이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예, 이 대장도 이를 악물고 갔겠지요. 70 이런 결말을 무슨 결말? 라고 하지요. 또 어디선가 허생이 또 나타날 것 같은, 그죠?
허생 2가 나올 것 같은. 71번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1번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나왔지요. 이 문제는 소설로 치면 작중 상황을 묻는 문제고 비문학으로 치면 정보 파악하는 문제. 2번 문제 집정자들의 무능에 관한 얘기 아까 나왔었지요. 그다음에 훈척 번기에 대한 부정적 시간 나왔었지요. 그다음에 현실 도피적 태도의 만연 요거는 안 나온 것 같아. 그다음에 오랑캐에 대한 당대인들의 분노도 나왔었지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오랑캐가. 73번 니은 아까 안 풀었구나. 풀었구나. 그죠? 풀면서 왔지. 박지원의 허생전은 좀 중요한 작품이라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라달락에서 허생이 비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법. 그게 핵심어지. 라달락에서 예법. 예법이란 단어 나왔잖아, 그죠? 하는 행색은, 하는 짓하고 생긴 건 오랑캐처럼 생겨가지고 똑같이 오랑캐면서 무슨 예법을 찾고 앉았냐. 예법이 반명해주냐. 그런 얘기지. 이렇게 실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원래 학문의 명칭이 아니에요.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실학은 성리학이야. 원래 그 중국의 유학에 여러 분파의 이제 학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자학이라고 불리는, 주자가 만든 주자학이라고 불리는 성리학이 유학 중에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리학의 가장 실용적인 그러한 정신을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때가 바로 세종대왕 때야. 그러다가 이제 조선 중기가 되고 임난을 겪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정신, 그 성리학이 갖고 있는 실용주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 잃어버리고 이제 나라가 피폐해지면서 그때 다시 원래 성리학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런 학자들을 일컬어서, 그런 젊은 유학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별명으로 실학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지, 실학은 학문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판 성리학의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실학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실학 운동이라고 그러지 실학이라고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들은 별로 없어요. 자, 다음 글에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론 우리 공시에서 이 고대 소설이 이렇게 길게 지문이 나올 일은 별로 없어. 그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이런 걸 실어놨냐면 이 기회에 중요한 작품들을 좀 한 번씩 읽어보자고.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나중에 여기서 어떤 부분이 마침 발췌돼가지고 딱 나왔어. 땡이잖아 그러면, 그죠? 그렇게 해보자고. 실제 우리가 흥보가 춘향가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 풀어보면 왜 이렇게 틀려? 다 모르니까 틀리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소설에서 고대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앞부분의 줄거리가 나오면, 그리고 내가 얘기했었죠. 작년 말고 재작년 것도 빼. 작년이 19년, 재작년이 18년. 18년도는 모의고사만, 고딩, 수능, 모의고사만. 다음에 17년, 16년, 15년, 14년까지 수능 기출문제 하고,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도 여유가 있으면 보세요. 그때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파트가 비문학.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소설 파트예요. 소설 파트. 소설 파트. 그래서 수능은 소설이 굉장히 길게 나와, 지문이 A3 용지에 거의 한 지면 또는 한 지면에서 좀 더 넘어가는 분량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공시가 그 부분에서 발췌를 해서 내거든. 다음에 뭐 시도 필요하고,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화법, 장문, 요쪽도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풀어볼 때 됐네. 슬슬 수능 문제. 뭐 여러분들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 근데 수능 문제는 문법 문제는
어려워요. 우리 공시보다 어려운데 스타일이 좀 달라. 우리 공시는 문법이 대부분 단답형 문제야. 근데 수능은 단답형이 아니라 보기를 주고 길게 보기를 주고 적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여튼간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소설에서 앞부분의 줄거리가 나오면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앞부분의 줄거리가 가장 중요해요.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얼음의 얼음. 그러니까 이 얼음은 변두리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어떤 사물이 맞닿는 자리 이런 뜻도 있어 이게. 이게 얼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고유어 시험 문제 나왔던 단어예요. 얼음에 흥보와 놀보 형제가 살았다. 흥보, 흥할 놈, 놀보, 노는 놈 이런 뜻이에요. 얘네들 이름이. 형 놀부는 심술보가 하나 더 있는 심술쟁이여서 갖은 못된 짓을 하는데 어느 하루 갑자기 아우 흥부를 불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여 흥본의 식구는 쫓겨나게 된다. 흥보 내외는 쫓겨나와 자식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일을 하면서 호구지책 한자성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가장 최소한의 방편을 호구지책이라고 그러죠. 호구지책을 마련해 보지만 살아가기가 어렵기만 하다. 이런 형편인데도 9이나 되는 아들들은 왜 이렇게 꾀는 많어. 철없이 맛있는 음식 타려니나 하여 부모를 괴롭힌다. 하다못해 흥보는 관가에 가 좌수 대신에 매를 맞는 매품을 팔기도 하고 돈을 빌어 하루쯤 잘 먹어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이 일도 가르치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한다. 흥보는 다시 형님의 집으로 건너가 쌀이나 밥을 사정하지만 쌀은 고사하고 형수에게 밥 주고 오로 뺨을 맞고 쫓겨나온다. 그때 또 굉장히 기뻐하죠. 오히려 거기 박주걱에 붙어있던 밥을 볼에 묻어가지고 떼어먹 참 이제 그런 모습에서 그런 모습은 비장미가 아니라 그런 모습은 예, 그러니까 일종의 해학적인 표현이야 그게 해학적인 표현인데 그 해학적인 웃기는데 왜 우리가 흔히 요즘에 그런 말이죠 웃프다라는 말 하죠 웃기는데 슬퍼 이거를 전문 문학 용어로 페이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토스. P-A-T-H-O-S. 파토스에서 나온 말, 페이소스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한국말로 하려면, 웃기는데 하여튼 좀 슬퍼. 거기에 뭔가 삶의 애환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을 페이소스라고 하는데, 다음에 이처럼 절망적일 때 도승 한 사람이 찾아와 집터를 일러주고 사라지니 흥보 내외는 움막을 그곳으로 옮겨 짓는다. 요게 이제 일종의 복선이죠. 봄이 되어 움막집 처마 밑에 집을 지은 제비 새끼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준다. 다리를 고친 제비는 강남에 가서 제비 장수로부터 은혜 갚을 박씨를 얻어 이듬해 봄에 흥부의 집으로 날아와 흥보 내외 앞에 떨어뜨린다. 요게 앞부분의 줄거리고 이제 박씨를 이제 얻는 장면 가달락. 다음에 이제 다달락으로 가면서 이제 박을 타는 장면 이렇게 이제 가고 있죠. 거기 보면 안일이라고 적혀 있죠. 또 거기 다달락 끄트머리 보면 안일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사로 하는 부분. 다음에 또 그 라달락 끄트머리 보면 휘몰이라고 또 장단도 적혀 있죠. 이렇게 안일이 휘몰이 이런 게 적혀 있으면 고전소설 양반전이 아니라 판소리사설 양반전이 한다. 고전소설 흥보전이 아니라 판소리사설 흥보가가 되는 거예요. 흥보가. 그게 이제 현대 극본에서 시나리오와 희곡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75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곧 가달락서부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는 내용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서술자가 작중 내용을 직접 해설하지요. 이게 고대소설의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대소설은 100%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의 요약적 설명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뭐까지 작가적 논평까지 하고 있어. 2번 운문적 표현을 중심으로 산문적 표현도 나타난다. 이거는 이 작품이 뭐이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소리 사설이기 때문에 노래로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문적 성격과 산문적 성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지문 밑에 흥보가라고 제목이 안 쓰여져 있어요. 뭐 보고 알아야 돼? 안일이 다음에 휘몰이 이런 표식을 보고 이거는 판소리 사설 흥보가구나 라고 알아야죠. 다음에 희곡적인 구성으로 장면과 장면을 연결시키고 있다. 장면과 장면을 연결시키진 않아요. 이게 그 아까 그 얘기했잖아. 춘향가 이 판소리는 대목이 있다고 대목. 그렇게 연극의 막 같은 장과 막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 대목별로 장면이 조금씩 떨어져 있어. 장면이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 씬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그 판소리도 씬이 바뀌면 대목이 바뀌는 거야. 다음에 사설 구조는 창과 재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지요. 재담은 말로 재미있게 말하는, 재담, 재미있게 말하는 거, 즉, 안일이. 다음에 해악과 풍자를 통해 민중의 의식 구조를, 이거는 모든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악과 풍자는 조선 후기의 문학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은 희곡적인 구성 맞고 장면과 장면을 연결시킨다.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장면과 장면을 끊어놓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연결시키고 있다. 요것만 답이 될 수가 없어. 76번.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작중 상황 파악하라는 얘기죠. 작중 상황. 1번. 흥보는 제비가 보은의 뜻으로 박씨를 물고 왔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이런 생각 못해요. 이런 생각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바라는 게 뭔가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흥보는 원래 욕심이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런 흥보 같은 놈한테 시집가지 마. 놀부 가나 그래도. 자, 다음에 2번. 흥보 마누라는 인간의 부귀를 팔자소관으로 돌리고 있다.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명 팔자소관주의, 운명론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정서가 바로 체념의 정서래요. 체념의 정서. 흥보가 박덕을 실질적으로 본 것은 박을 타기 전부터이다. 그렇지요. 다음에 4번. 흥보 마누라는 남편과 자식의 모습에 당연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흥보에 비해 흥보 마누라는 박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 맞지요? 다음에 77번. 이 글이 현재형으로 표현된 이유는 현장감, 생동감, 박진감 이거겠지 딴 거 있겠어요. 그죠? 정답 3번. 극적인 효과. 다음에 78번. 다음 중 판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판소리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 1번.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서사문학이다. 맞지요? 그래서 이 판소리는 운문문학적 성격과 산문문학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2번.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흥행예술 맞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가수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조금 있는 집들이 잔치를 할 때 잔치집에 이제 잔치집에서 불러. 그래가지고 이제 출연료를 주고, 거기서 이제 노래 몇 대목 부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다음에 3번, 평민문학이면서 동시에 양반, 그래서 판소리에 나타나는 언어 표현은 평민적인 언어 표현, 심지어 천민들이 쓰는 아주 천박한 욕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 보면 양반들이 또 많이 쓰는 이 한자 성어 같은 그런 좀, 양반, 귀족적인 언어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 다른 나라의 극 양식을 보면 서양에서도 옛날에는 오페라 그러면 귀족만 볼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시대의 연극은 주로 평민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은 연극 보러 안 가. 품위에서 좀 벗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오페라, 귀족들이 보던 걸 좀 쉽게 개량을 해가지고 평민들도 볼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뮤지컬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계급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판소리만큼은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게 귀족계층과 다음에 평민계층이 한데 어우러져서 볼 수 있는 또 다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연희 문학이라고 연희 예술 공연을 하는 그런 예술입니다. 4번 조선 후기라는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했다 맞지요? 뭐 당연한 거죠. 5번 각 장면의 독자성보다는 장면과 장면 사이의 유기적 통일성을 중시하였다. 아까 어디야 75번에 3번 대목이 뭐 인과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각자 이렇게 사건이 좀 독립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그 판소리는요 그 판소리 가수들이 판소리 흥부가를 전체를 다 연주를 하려면 몇 시간 걸려. 그래서 그 몇 시간을 못 하고 듣는 사람도 이제 시간이 그만큼 없으니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일단 노래를 청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춘향가에서 무슨 대목을 좀 불러달라. 그럼 그 대목만 불러도 그냥 스토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우리 판소리의 구성은 일종의 피카레스크식 구성하고 좀 엇비슷한 그런 구성을 취하기도 한다라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 거라서 근데 그 논리가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79번 다음 답 5번 유기적 통일성을 중시하였다. 유기적 통일성도 당연히 문학 작품이니까 유기적 통일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그 대목별로 좀 독립성이 강한 그래서 그 대목만 연주를 해도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그런 게 이제 판소리입니다. 79번 다음 중 가와 관계가 깊은 것 가달락과 관계가 깊은 것 1번 음악적 요소, 2번 서사적 요소, 3번 연극적 요소, 뭐 흥을 돋우기 위해 넣는 소리를 뭐라고 그래? 추임새. 따라해 추임새. 판소리 우리가 공부한 용어 중에 딱 한 가지 용어만, 이 추임새만 판소리 가수가 하는 게 아니야. 판소리를 하려면 적어도 2명이 필요해요. 판소리를 연주하는 가수가 있어야 되고 옆에서 장단을 맞춰주는 고수, 북을 쳐주는. 그 혼자 못해 판소리는. 고수가 옆에서 장단을 북으로 쳐주면서 뭐를 해요? 추임새를 넣어. 어허이 좋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어줘. 그래서 그 추임새를 잘 넣어가지고 트로트 가수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박사. 옛날 고속도로에서 많이 저 CD 많이 팔렸죠. 근데 그분이 그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거지가 됐대. 한번 TV에 한 달 전에 봤나? TV에 잠깐 봤는데 거지가 됐더라고. 가족들하고도 다 헤어지고 혼자서 거지처럼 살고 있더라고. 자, 가 부분은 대부분 다 서술체로 되어 있지요. 여기는 서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 이야기. 서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스토리,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 현대 시인 중에 이야기 시를 잘 쓰는 시인이 하나 있었지요. 백석. 그래서 백석의 시의 특징은 뭐라고 그래? 일정한 서사 구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백석 시는 뭐가 있다고? 일정한 서사 구조가 있다. 이렇게 어렵게 말을 표현하는데 일정한 서사 구조, 서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 다음에 거기 이제 나달락서부터 이제 가나니아 요 부분은 이제 노래로 불렀던 부분이에요. 노래로 불렀던 부분이. 80번 기억이 뭐야? 기억. 흥보가 그때부터 박덕을 보던가 보더라. 이미 박을 타기 전이죠, 이게. 자, 기억과 같이 창자의 직접, 이게 바로 뭐예요? 작가적 논평. 이거 또 나왔네, 문제. 문제를 묻는 방법이 창자의 직접적 개입, 창자가 소설에서는 뭐가 돼? 서술자가 되는 거죠. 판소리에서는 노래 부르는 사람, 창자. 그걸 소설로 바꾸면 서술자,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판소리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창자지, 창자. 창자가 가수죠, 가수. 판소리 가수. 도드러진 것은, 1번 어사 또 목이 메어 춘향손을 부여잡더니 눈물이 맺거니 내가 이것이 웬일이냐 부드럽고 곱던 손길이 피골이 상영코나 나쁜 놈의 시키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구해주지.
이제 와가지고 구해줘. 그지? 나는 이제 내 죄요만은 서방님은 웬일이요? 나도 역시 팔자로다. 해서 이때 나는 춘향이를 말하는 거죠. 2번 춘향이 하는 말이 오늘 저녁 님 오시니 나는 아니 죽네. 좋을시고 좋을시고 어사 또 할 말 없어 듣기만 하는구나. 다른 가객 몽중가는 옥중에서 어사 보고 수다를 떤다는데 이 사설 짓는 이는 아까 나왔던 거 그죠? 서술자. 정답이 2번. 3번, 4번, 5번에는 작가적 논평이 없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81번 니은이 뭡니까? 니은. 고대 광실 높은 집의 의미 구조가 같은 것 의미 중복. 할 적에 높은 집이 뭐요? 높은 고대 고자. 고대가 높은 집이란 높은 누각이란 뜻이에요. 고대가. 그러니까 고대라고 하는 한자어와 높은 집이란 고유어가 두 번 반복해서 같은 뜻으로 쓰였죠. 그런 거 찾아봐라. 정답 4번. 7년 대한 가문 날에 할 적에 대한할 때 한자가 가물을 한자죠. 가문 한자. 가물다라는 뜻의 한자. 서방인지 남방인지는 예, 언어유희죠. 동음 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다음에 3번 울고 나니 곡성원님. 1번이 3번도 동음 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죠. 이때 곡성은 한자로 좀 봤을 때는 동네 이름이 성의 이름인데 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곡소리 이런 뜻이죠. 곡소리. 곡소리 난다고 그러죠. 곡소리 난다고. 그래서 81번에 3번 같은 경우는 뭐 중의법도 걸리고 원어 유희도 걸리네요. 자, 다음에 디귿이 뭐냐? 인연의 신세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벌었어도 삼순구식 할 수 없고 순이 며칠? 열흘이죠. 순이 열흘. 그래서 삼순 그러면 30일 한 달. 한 달에 몇 끼 먹는다고? 9끼 먹는다고. 많이 먹네. 나는 예전에 삼순구식도 못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군대 가면 밥 준다고 해서 얻는 자원이 떼서 군대 가서 밥 먹었더니 되게 좋더라고 군대가. 그래서 나는 군대 얘기하면요 내 군대 생활 얘기 들은 학생들이 있어. 나는 군대에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군대가 이렇게 말뚝박을 걸 그랬어. 좋았어 아주. 자, 디귿 인연의 신세는 어찌하여 밤낮으로 벌었어도 삼순구식을 할 수가 없는가? 정답 5번이죠. 5번. 한탄.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체념이겠지. 한탄을 해 일단. 한탄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이게 내 팔자야. 아이고 팔자 소관이라구나. 이게 이제 체념이겠지. 요까지는 한탄이에요. 어떤 학생이 이거 체념 아니에요 그러는데 요까지는 한탄. 여기 이렇게 한을 쏟아내는 게 한탄이야. 그런 다음에 가만히 아무리 한탄해봐야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운다고 해결돼요? 인상 쓰고 있는다고 해결돼요?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한탄을 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탄만 해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받아들여야 돼. 이걸 하는 수 없이 수용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체념의 정서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83번. 그러니까 체념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네, 한탄부터 해야 돼요. 기쁨. 기쁨 다음에 체념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음에 83번. A2에서 다음과 같은 율격 구조 살얼이 살얼이었다. 청산이 살얼이었다. 흔히 말해서 A, B, A 이런 구조라고 그러죠. 이거를. 살얼이랐다. 청산이 살얼이었다. 그래서 청산에만 단어가 다르고 나머지는 산다라는 단어로 돼 있기 때문에 A, B, A 이런 구조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A에 나오죠. 가나니아, 원수년의 가나니아 이렇게. 다음에 84번. 예. 흥보가를 전체적으로 묻는 문제죠. 1번. 이 작품의 근원소라는 방이설화 맞습니다. 방이설화 따라해 방이설화. 예. 삼국시대 때 옛날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내 블로그에도 이거 있나? 없나? 기억이 안 나네. 방이설화는.
짧은 옛날 이야기야, 짧은 옛날 이야기. 다음에 2번. 문자로 창작되지 않고, 그렇지요. 이건 판소리니까, 판소리 사설이니까, 입으로 전해온 문학. 그래서 입으로 전해온 문학을 뭐라고 그래? 구비문학. 구비문학. 입구자에 다음에 코비자 써가지고 구비문학. 그리고 이 구비문학을 또, 그 구비문학의 특성 그러면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 적층문학. 적층. 세대 간에 쌓여. 계속 입에서 입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죠. 그죠? 계층 간에 계속 쌓여서 이 적층문학, 즉, 구비문학의 특징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사리부터 이야기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줄기는 같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춘향가인데, 뭐 이렇게 멀지도 않아. 전주본이 있고 남원본이 있어. 우리가 배우는 거는 남원 완판본을 배우게.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 춘향가는 남원 완판본을 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가, 춘향전은 춘향이가 그 뭡니까? 관기의 딸 월매, 그죠? 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도령은 뭐 사또의 아들로 등장을 하고, 근데 전주본 춘향전을 보면, 전주에서 발견된 그 춘향전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요, 춘향이가 신분이 달라요. 성씨 집안의 성참판, 아버지가 참판까지 했던 사람이야. 성참판의 서녀로 나와, 서녀. 그런 식으로 좀 달라요. 근데 기본적인 골격 구조는, 이야기의 스토리 구조는 같아요, 또. 그렇게 지방마다 또 또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야기가 이제 살이 좀 이렇게 붙어가지고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홍길동전도 4가지, 5가지가 있죠. 허균이 쓴 홍길동전이 있고, 그러니까 그 5가지 홍길동전 중에 가장 이제 앞서는 홍길동전이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은이가 가장 그 앞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허균의 홍길동전을 우리가 가장 최초의 한글 소설로 보는데, 실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홍길동전은 허균이 쓴 게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허균이 쓴 거를 한 200년 동안 거기에 다른 놈들이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200년 후에 허균의 홍길동전을 한글로 써놓은 거를,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허균의 홍길동전을 보면은요, 임꺽정 얘기가 나와. 임꺽정 얘기가 거기서. 허균은 임꺽정보다 한 150년, 12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인데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와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허균의 홍길동전은 허균이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 그 고대 소설, 고전 문학들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문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번, 민중의 해악이 담긴 판소리 중에 하나이다. 맞는 말이고. 4번, 광대들에 의해 창작이 아니에요. 광대들은 공연만 해요. 언제 창작이 됐는지, 언제 이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몰라. 하여튼 처음에 방위설화 같은 설화에서, 그러니까 춘향가도 근원설화가 있고, 심청가도 근원설화가 있고, 흥보가도 근원설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계속 그 얘기들이 살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의 노래로, 아주 굉장히 긴 서사시 형태의 노래로 만들어진 게 판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자는 누군지 몰라요. 다음에 우화적인 수법의 작품. 우화는 아니죠. 우화적인 그 수법의 그 작품이 있다면은 그 장기전. 특히 여러분들 장기전 적어놓으세요. 장기전. 장기전은 우리나라 고대 소설 가운데 조선 후기 최초로 양성평등 사상이 심겨져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에 이규보의 경설. 설자로 끝나고 있죠. 설자로 끝나면 장르가 뭐야? 폐관문학. 그럽니다. 폐관문학. 원래 폐관문학은 중국 한나라 때 황제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황궁에 구중 궁궐에 살다 보니까 여론들을 들을 수 없으니까 폐관이라고 하는 그런 벼슬을 둬. 그래가지고 각 지방의 폐관들을 내려보내서 지금 그 국민들이 얘기하는 재미난 이야기를 적어갖고 오너라.
국민들 속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재미난 이야기를 적어갖고 오느라.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분명히 뭐가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적어갖고 오면 그거를 읽고 지금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만든 관리가 폐관. 그래서 폐관 문학. 그러니까 폐관은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 청와대 수석실이 아마 그 폐관에 해당하는 원래 청와대요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국민의 여론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죠. 다음에 경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폐관문학 작품이 몇 개 있지요. 기억나는 대로 불러봐. 첫 번째 이옥설. 오케이. 또 참화설. 오케이. 또 슬견설. 또 주옹설.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경설. 또 요 정도 5가지 정도면 뭐 거의 나올 만큼 나왔죠. 그래서 이 폐관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로 끝나는 폐관문학은 그 구성이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2단 구성. 현재 현대문학에서 수필과 같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작가가 평상시에 경험했던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험, 즉 신변 잡기의 내용을 적고 있고 그 일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뒤쪽에 가서 주제, 우리가 삶에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런 구성을 하는데 이 구성이 현대 수필 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폐관문학이 나중에 수필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중기서부터 발달했던 서사문학의 한 주류가 이 폐관문학과 다음에 또 하나가 있잖아. 가전체 소설. 그래서 가전체 소설은 마치 우화적 기법을 사용해서 사물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빗댄 그런 소설들을 가전체 소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려시대 말까지는 조선시대 초까지는 이렇다 할 근대적 의미의 소설이 탄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전체 소설이 근대적인 소설로 탄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장 근대적 소설로 알려져 있는 현재 기록상 남아있는 작품이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되겠죠. 근데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서양의 근대 최초 근대적인 소설보다 지은 연도수가 빨라요. 우리가 빨라요. 서양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소설은 알려줬었죠.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스페인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년 빨라요. 김시습이 금오신화 지은 게.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폐관문학은 수필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작품 봅시다. 경설, 제목이 경설이야. 거울을 보고. 근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우리 흔히 문학 작품에서 대체적으로 자아성찰의 매개체로 많이 활용이 되죠. 실제 이 작품도 그건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누가 거울 그러면 떠오르는 현대 시인 동주. 예. 어떤 거사가 거울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리운 달빛 같았다. 아니 거울이 깨끗해야지 그죠? 거울이 흐리면 그 어떻게 나는 이 사람 이해해. 난 이 사람 이해한다. 거울 너무 맑은 거 난 싫어. 그러나 그 거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거울을 가다듬곤 하였다. 얼굴을 가다듬곤 하였다. 흐린 거울 갖고 한 나그네가 거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거울이란 이렇게 개인적인 일상적인 흔히 일상에서 벌일 수 있는 개인적 경험이 먼저 나와 이렇게.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보는 물건이든지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사의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항상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쌍따옴표가 빠졌네.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그렇지요.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송중기 같은 놈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나 같은 놈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이 세상 모든 남자가 송중기처럼 생겼으면 송중기가 먹고 살겠어? 내가 중기한테 그 얘기를 했어. 너 나 때문에 먹고 살아. 나 같은 놈 때문에. 사인도 있어. 고등학교 후배야. 동창회 나갔더니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소문을 듣고 송중기가 동창회에 온다는 소문을 누가 뻗뜨렸나 봐. 그날만큼, 동창회 그날만큼은 동창인 우리 남자들보다는 동창 부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가지고, 야, 송중기의 그 힘을 느낄 수 있겠더만, 보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동창회가 아니라 무슨 송중기 팬 사인회 같았었어. 자, 다음에,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 많기 때문에 맑은 거울 속에 거신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뒤에 나와요. 여기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흐린 세상을 비출 때는, 흐린 얼굴, 못생긴 얼굴 비출 때는 흐린 거울로 비춰라.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흐린 세상을 비출 때는 차라리 거울이 그 흐린 세상을 다 비추는 것보다는 그냥 안 비추는 게 낫다. 보기가. 만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이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확대 해석하면 맑은 세상, 밝은 세상, 올바른 세상. 늦지 않습니다.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본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왜? 옛날에는 세상이 참 맑았어. 깨끗했고 살만했어. 근데 지금 세상은, 하긴 그래, 고려 말인데 한참 힘들 때죠. 그대는 어찌 이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융통성이 있는 삶의 태도를 갖자. 이게 이 경설의 주제예요. 때에 맞게 좀 살자. 때에 맞게. 그래서 이규보는 고려시대 문인 중에 독보적인,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고려시대 문인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돌 바가지로 터진, 이게 이규보만큼은 문인인데 평생 동안 호의호식을 했던, 그러니까 무인들 세계에서, 고려 말은 무인들 세계잖아요. 그 무인들 세계에서 무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무인들을 위해서 글을 써주고, 그래서 호식을 했던, 그래서 많은 문인들한테는 좀 욕을 먹었던, 그래서 이규보의 그 글을 보면은 좀 좋게 말하면 좀 긍정적이야. 이것도 긍정적이냐, 좋게 말하면. 근데 현실 타협적인 그런 글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85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교훈적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폐관문학의 특징이죠. 다음에 자연 친화적 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폐관문학은 자연 친화적 태도와 관계가 멀어. 선생님, 주홍설이 물에서 살잖아요. 아니, 그 물에서 사는 거,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홍설은 주제가 뭐예요? 오히려 물이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긴장을 풀 때 더 위험하다.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학원이 굉장히 좋은 학원입니다. 가끔씩 흔들려주죠. 근데 이렇게 좋은 학원을 내두고 또 이사 간다네? 저 앞에 10몇 층짜리 큰 건물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그 건물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하긴 오기만 와봐. 그냥 다 합격돼야지 나가야지. 거길 왜 와? 내 얘기는 그 얘기야. 다 합격하라고. 합격하면 학원 올 일 없잖아. 그죠? 그래도 혹시 오게 되면 오세요. 3번. 대화 형식을 빌려 주제를 표출하고 있고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주제를 전달한 거예요. 4번도 폐관문학의 특징. 근데 3번은 안 그런 작품도 있어. 참화설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주홍설이나 경설이나 슬견설 이런 작품들은 대화체야. 86번 정답 4번.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갖자 이런 얘기예요. 흐리면 흐린 대로 좀 맞춰 살고 맑은 맑은 대로 좀 맞춰 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에서 이규보가 흐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지금 세상이 흐리니까 흐린 대로 거기 맞춰 살고 되도록이면 그거야. 흐리지만 앞으로 좀 맑게 좀 해보자. 그런 의미는 있어요. 나머지
속담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죠. 다음에 87번. 나그네와 거사의 말하기 방식, 서술 방식. 쉽게 말하면 서술 방식. 말하기 방식이라는 말이 문제에 쓰이는 경우는 소설하고 어디서 쓰여? 화법 문제. 이게 서술 방식이에요, 서술 방식. 1번, 나그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아니잖아. 나그네는 나중에 거사 쪽으로 이제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얘기는 수긍했다는 얘기예요. 정답 봅시다. 5번. 나그네는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하여,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이지. 흐린 거울을 왜 쓰냐? 일반적인 상식이지. 거사는 대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흐린 거울도 필요하다. 필요할 때가 이렇게 있다. 지금은 흐린 거울을 쓸 때다. 세태상.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폐관문학을 보면요. 서술자에 해당하는, 주인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주인공과 대화를 하는 상대, 여기는 이제 저 나그네죠? 그 나그네들이 주로 일반적 통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폐관문학은 그 일반적 통념을 깨는 그런 이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 슬견설도 나그네와 거사의 대화로 돼 있죠. 슬견설도. 88번. 이 글에서 거사가 거울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뭐 묻는 문제, 주제 묻는 문제죠. 요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 공시에 올라올 수 있는 사이즈의 지문이고, 충분히 물을 수 있는, 대체적으로 현대 소설을 출제하고 주제 묻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 주제를 물으려면 상당히 많은 지문이 발췌가 돼야 돼. 근데 그 지문을 발췌해서 시험지에 실을 수가 없잖아, 공시는. 그래서 현대소설은 예전에는 심지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서 그래서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무슨 작품 주제 뭐, 1, 2, 3, 4번 이렇게. 국어 문제야, 사회 문제야.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현대소설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오고, 현대소설에서는 주제 묻는 문제가 그래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고대소설은 아직도 그런 문제가 남아. 조금만 발췌해주고, 그리고 작품명 써주든 안 써주든 간에 조금만 발췌해주고, 그 소설의 주제를 묻는 문제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소설은 작품마다 주제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 다음에 고대 소설뿐만 아니라 이 폐관문학이나 또는 가전체 소설도 고전 산문 아니야. 고전 산문들은 주제를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규보의 경설은 뭐, 슬견설은 주제가 뭐, 다음에 뭐 참화설은 주제가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주제를 외우지 말고 제 블로그에 가면 그 작품이 다 실려져 있으니까 그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주제가 이거구나 하고 본인이 느껴야 그게 머릿속에 오래 간다고. 그리고 그 고전 소설의 주제를 더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고대 산문은 하여튼 고대 산문이든 운문이든 간에 고전 문학은 제목이 그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어. 그냥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88번 정답 4번이죠. 여태껏 설명한 거. 다음에 비문학으로 갑니다. 비문학. 말하기 쓰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화법과 장문, 말하기가 화법, 쓰기가 이제 우리 한자어로는 장문인데, 이 화법과 장문 문제는 일단은 그 19학년도가 아니라 19학년도, 18학년도. 18학년도면 17년에 시험 본 거야. 그러니까 18학년도서부터 그 위로 한 5년간 문제. 18, 17, 16, 15, 14. 요 정도 문제. 일단 수능 기출 문제, 화법 문제와 다음에 장문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우리 공시는요, 공시의 화법과 장문은 확실히 그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수능 쫓아가요. 100% 수능 쫓아가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면은 그 EBSI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여기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10년 이내, 예,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EBSI 그 뭐라 그래, 아이디가 등록이 돼 있을 거야. 학교 때 다 해가지고. 안 되신 분들은 거기 뭐 가입하시면 돼요. 뭐 무료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최근 5년간 봤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학년 거 보지 마. 3학년 거 어려워. 3학년 거 안 봐도 돼. 3학년 거까지 굳이 지금 풀어볼 필요가 없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아마 1년에 한 4개 정도 실려 있을 거예요. 1년에 4개 정도. 그럼 4개면 5개냐면 또 20개예요. 엄청나요. 문제가. 거기 나와 있는 쓰기, 화법 다음에 작문 문제만 다 풀어보셔도 화법이 5문제, 작문이 5문제, 문법이 5문제, 15문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화작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푼다면 화법 작문 10문제씩 20개 문제집이죠? 그러면 몇 개요, 그것도? 200문제 아니야, 그것만 해도, 그죠? 그것만 풀어보셔도 화법 작문은 내가 보기엔 놓칠 이유가 없어. 공연히 지금 와가지고 3학년 거 갖고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시험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수준에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 공시 합격 수준이 고등학교 그 학생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고등학교 성적을 맞으면 합격할 수 있냐? 정확하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전 기말고사 거기서 내신으로 친다면 1등급, 2등급 하는 정도면은 충분히 공시 봐서 합격이 돼요. 그 정도 수준이면. 고3도 아니야. 자, 다음에 89번 봅니다. 말하기 유형이 잘못된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네요. 토론, 공통된 관심사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토의죠, 토의. 토의. 여기 있는 문제들은 좀 쉬운 문제, 단답형 문제들이니까 꼭 가셔가지고 그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에 회담, 읽어 시작. 3번, 4번. 예, 다음에 90번. 토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읽어 시작. 2번, 3번, 4번. 예, 다음에 5번은 토론이죠. 이건 토론. 토론의 특징이죠. 5번 읽어 시작. 요건 뭐라고? 토론. 예. 실제 우리 현재 공시 화법과 작문 문제 출제 그 난이도는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비슷해. 여기 있는 거하고. 그 차이 안 나요. 91번. 개방된 장소에서 공공문제에 대해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는 공개 토의는 하고 문제 물었네. 요런 문제가 안 쉬워. 그죠? 쉽지가 않아요. 정답. 그러니까 알고 어디 참고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만 이걸 풀어서 맞춘다면 어지간히 그 화법 공부가 돼 있는 학생이야. 자, 1번 포럼이죠. 포럼. 지금 문제가 개방된 장소에서 공공 문제에 대해서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포럼도 그렇고 심포지엄도 그렇고 뭐 난상 토론도 그렇고 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냐 안 하냐. 포럼 정답입니다. 포럼은 전문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해요. 발표가 끝나고 나면 청중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 그 전문가한테. 그리고 청중들이 그 전문가를 질문할 적에 한테 질문할 때 비판적 질문도 가능해. 그래서 이 포럼은 청중들의 의견까지 반영되는 좀 폭넓은 토의 방식을 포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2번. 예.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어떤 걸까요? 포럼하고 똑같아.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여러 분야의 권위자나
또는 전문가가 주제별로 각자 의견을 발표하는데 그건 똑같아. 그런데 발표자 간의 상호 토의도 없고, 다음에 청중들도 질문을 못해. 그냥 듣기만 해. 그게 심포지움. 다음에 패널 토의 또는 패널 토론이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패널 토의. 입장이 서로, 관점이 서로 다른, 적어도 한 3명 이상은 돼야 돼요. 패널 토의가 가능하려면 3명에서 너무 많으면 안 좋고 한 대여섯 명, 요 정도가 딱 좋아, 대여섯 명. 요것도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것도 청중들의 질의응답이 없어. 지들끼리만 하는 거야, 지들끼리만. 그래서 왜 우리나라 100분 토론 같은 거 있지, 100분 토론. 이런 게 이제 패널 토론 형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그 100분 토론 같은 거 하면 전문가들이 나오죠. 각자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 100분 토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앉아있는 두 명, 3명, 이쪽에 앉아있는 2명, 3명이 서로 이제 입장이 같아. 이쪽 찬성, 반대. 그래 놓고 뭘 하냐면 나중에 가가지고 청중들의 질문을 또 받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포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처음엔 패널 토의 같은데 패널 토의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원탁 토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 원탁 토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동등한, 모든 토론자들이 동등한. 그래서 원탁 토의의 특징은 다른 토의는 사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토의에선 사회자는 자신의 의견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해요. 가끔씩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탁 토의는 사회자가 따로 없어. 그래서 원탁 토의를 잘못하면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원탁 토의를 잘못하면 뭐가 돼? 난상 토론이 돼. 밑에 있잖아. 그런 게 돼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원탁 토의의 강점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인 토의나 토론은 사회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진술하겠다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했을 때 사회자가 오케이 해야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원탁 토의는 이제 그런 건 없죠. 92번. 그래서 토의의 종류와 토의 그 종류의 개념 공부 꼭 해놓으세요. 92번. 식순으로 볼 때 이 행사의 형식에 해당되는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네요. 이런 문제도 좀 응용된 문제로서 제법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개회사, 축사, 주제 발표 해가지고 발표자 김복동, 김철수, 홍길동 발표자가 3명 있고 참고사항이 중요하지. 청중의 질문은 생략하니까 포럼은 아니네. 발표자 간의 토의 시간은 발표자 간의 토의 시간이 서로 주고받는 거 없어. 각자가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돼. 심포지움이 되겠죠. 아까 설명했었죠. 다음에 토론과 토의의 차이를 설명한 것 중 거리가 먼 것은 1번 읽어. 시작. 그렇지요. 다음에 3번. 이렇게 요 3번이 바로 토론과 토의의 목적에 다른 점이에요. 목적. 다음에 4번. 예, 다음에 2번. 토론은 참석자 전원의 협력과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는 이 토의지, 토의 이거는. 다음에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립하면서 문제를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토론이죠, 토론. 다음에 94번. 다음 글을 발표할 때 발표입니다. 항상 화법 문제가 나오면요, 뭐부터 빨리 찾아야 된다? 발화상황 따라합니다. 발화상황. 발화상황.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경우, 최근에 이제 문제에서 이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발화상황 파악 못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시험관들도, 출제위원들도 참 잔대가리 열심히 굴려요. 그럼 우리도 같이 굴려야지, 어떡할 거야. 발화상황은 뭐예요? 발표할 때 써있잖아, 그치? 발표. 그러면 발표가 뭔지 머릿속에 빨리 떠올라 와야지. 시험장에서. 할 때 발표의 발표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습니다.
할 적에 이런 문제는 지문이 조금 이렇게 짧으면 선택지부터 보는 것도 방법이고, 지문이 조금 요즘에 길어졌죠, 화법에서. 예, 길어지는 경우는 앞에 전체 지문의 한 4분의 1 정도, 그래서 발표 주제 정도 파악할 정도, 발표 주제에 따라서 발표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난 수년 동안 진행된 21세기 세종계획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계획이 뭐야? 나도 몰라. 그럼 아직은 발표 주제가 뭔지는 안 나왔죠. 정확하게 읽으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하에 국어학과 국문학 연구와 관련된 학회, 대학의 연구소,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 사업. 이게 세종모구나, 이게 지금. 어지간히 파악됐죠. 그러면은 바로 선택지로 가. 1번. 쾌활한 인상으로 성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는 발표의 개념이지, 개념. 어떻게 보면 발표는 할 때 쾌활한 인상으로 성의 있게 발표를 해야지. 그럼 어떻게 발표를 해? 2번.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 무조건 틀려요. 발표하는 사람은 원고를 이미 확정을 해야 돼. 그리고 발표장에 들어가가지고 청중의 반응 때문에 잘못 자기의 관점을 바꿨다가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큰 결함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딱 원고를 딱 결정 짓고 가서 청중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말든 간에 자기가 원래 준비했던 대로 가야 돼. 그다음에 3번. 자신의 생각을 청중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가? 청중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1번 다음에 3번, 4번은 발표의 그 대표적인 개념들, 발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거기 지문이 뭐가 나와도 그냥 얘네들은 다 맞는다. 다음에 청중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안 돼.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토론 찬성 반대 정해놓고 가다가 내가 찬성하던 놈이 갑자기 반대로 입장을 바꾸면 진 거지. 게임 끝이야, 그거는. 자, 글의 진술 방식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